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2024년은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여름 유난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추석까지도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발효됐고요. 이런 무더위의 여파로 배추, 시금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기후가 장바구니 물가에도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11월 말 부산에서는 플라스틱으로 지구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이 주도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은 인류 공통이 직면한 문제로 지속 가능한 정책과 관심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번 주 KBS 열린 토론은 연말 특집 2024 대한민국을 돌아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기후 환경 분야를 주제로 올 한 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윤지로 에너지 기후정책 싱크탱크 넥스트 미디어 총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민분들은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해 올 한 해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날씨였죠. 여름이 좀 길었다는 거. 또 뜨거웠다. 그러니까 평상시 그런 여름 날씨에 비해 가지고 나는 잘 에어컨 잘 안 트는데 틀어도 시간을 이렇게 많이 안 주는데 올해는 좀 밤에도 심야에도 틀어놨으니까 기상 이변에 그게 좀 제일 기억에 남네요. 소비자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포장 홍지랄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포장하는 게 그 양이 과하더라고요. 그거는 규제라기보다는 또 하면은 또 반발심도 일어날 거고 교육이라면 하지만은 홍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노력하죠. 일회용품 같은 것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또 에어컨도 여름에 많이 덥지 않으면은 적게 틀려고 노력하고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노력하는 편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하면 장바구니도 들고 나가고 집에서 비닐봉지 같은 것도 줄이고 배달도 좀 줄이고 배달 용기도 굉장히 플라스틱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하죠. 가을 이상기후가 온도가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눈이 너무 빨리 내리고 이제 폭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폭염도 마찬가지고 제가 살아왔었던 환경 대비해서 한 해 한 해 급격하게 변모해가는 이제 해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제 내년에는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기후 자체가 안정적인 사계절에서 극단적인 아열대 기후로 변해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맞게 의식주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전 국가가 이제 참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지금 가방에도 텀블러가 있는데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가급적이면 일회용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달 문화 이게 너무 일반화돼가지고 저희 집도 그걸 줄이려고 하는데 정말 잘 안 돼요. 웬만하면 저는 가서 픽업을 하는데 애들은 안 하거든요. 배달 문화가 너무 또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깊숙이 침투가 돼 있어서 아마 습관적으로 고치기는 쉽지 않은데 가능하면 그거는 배달보다는 직접 가서 받아오고 이러는 게 좀 줄이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60이 좀 넘었는데 환경 막연하게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우리 기성세대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올 한 해 기후 환경이 우리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체감을 했는지 시민분들이 많은 또
관심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세 분께 먼저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환경 또 기후 이슈가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현우 교수님부터요. 예, 저는 앞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뭐니 해도 저는 추석날까지 이어진 열대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추석날 열대야를 경험하게 될 줄은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었는데요. 다 같이 가족들끼리 모여 있으면서 밤에 왜 이렇게 덥냐 하면서 좀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었습니다. 네. 윤주루 총괄께서는요. 네, 저는 올 봄에 있었던 금사과 이슈를 꼽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소비자들 막 한숨 짓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금사과를 빚어낸 게 바로 기후변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사과 이슈를 좀 꼽고 싶습니다. 네. 홍수열 수석께서는요. 네,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마무리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는데 끝까지 불발이 되어버렸죠. 네. 그 관련 회의가 또 상당히 또 기대를 또 가졌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나 싶은데 먼저 이현우 교수님 지난 여름 역대급 더위였다고 또 방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더웠던 겁니까? 또 올해 여름이 이렇게 덥고 길어진 이유는 뭘까요? 예, 저희가 보통 여름에 덥다 얼마나 덥냐를 할 때 항상 흔히 예로 나오는 해들이 있습니다. 1994년에 그 때를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2016년 혹은 2018년의 더위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올여름 평균 기온이 그 두 해보다 높았습니다. 가장 높은 한 해였거든요. 2018년이 역대 2위, 그 다음에 1994년이 역대 4위인데 이제 올해가 이제 역대 1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더운 여름이 되었고요. 뭐 이유로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뭐 북태평양 고기압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여름철에 영향을 끼치는 기단인데요. 일기예보 들을 때 많이 하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말 그대로 북태평양의 중심을 잡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여름철에 덥고 습한 공기를 공급하는 주요의 메커니즘인데요. 그거 말고 조금 이제 약간 좀 어색하시겠지만 티벳 고기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그 티벳 지역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히말라야산 그쪽 있는 쪽, 예, 거기서부터 이제 발원한 고기압인데요. 히말라야산이 높이가 이제 한 9km 정도쯤 되지 않습니까? 9,000m요. 예, 네. 거의 9km에 육박하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고기압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로 이동하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은 우리나라 좀 낮은 층을 덮고. 예, 근데 이제 그 위에 티벳 고기압이 우리나라 위쪽을 덮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서로 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좀 긴 더위가 지속된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폭염과 관련된 기록은 2018년이나 1994년을 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열대야 기록은 넘어섰습니다. 아하. 예, 아까 오프닝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추석 때까지 이어졌다라는 말을 드렸는데요. 뭐 여름철은 말할 것도 없고 9월 달로 오면서도 계속 더워지면서 평년보다 한 4도 이상 높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기후 변화 이야기하면서 1.5도, 2도 높으면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평년보다 4도 이상 높아졌으니까 사실 굉장히 높은 그런 여름철 그리고 9월까지 이어진 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후 환경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사안들 좀 기후 관련해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다른 두 분 패널 쪽으로 옮겨가도록 할 텐데요. 이런 점점 더워지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후변화 이상기후 이 방향 자체 이 흐름 자체로 가는 것 자체를 되돌이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예, 되돌이킬 수 있을까 혹은 뭐 이렇게 저희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실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아직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연구이긴 합니다. 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당장 우리가 오늘 탄소 중립을 실천해서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순 배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얼마나 걸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보통 제가 이 질문을 여러 사람들께 여쭤보면은 한 뭐 10년, 20년 정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100년에서 200년 혹은 그 이상 걸린다고 보통 컴퓨터가 계산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멈추어도
한 100년에서 200년 정도는 계속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 있고요. 네. 그렇지만 뭐 좀 비관적이긴 하죠. 예, 이런 수치가 좀 비관적이긴 한데, 예, 그건 이제 우리가 오늘 멈췄을 때의 이야기인 거고, 30년 후에 멈추면 더 오래 걸리는 거고, 50년 후에 멈추면 또 그만큼 더 오래 걸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비관적이긴 하지만 어서 빨리 해야 된다라고 네.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멈추기는 또 매우 어려워 보이니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까 우리 윤지로 총괄께서 금사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이 지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대를 해봐야 제주 정도 생각했는데 오히려 뭐 경상도에서도 전라남도에서도 바나나 재배가 가능하다. 또 사과는 그 재배 선 자체가 계속 또 북상하고 있는 중이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실제로 우리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사과하면 좀 유명한 사과 생산지들이 있었죠. 영주 사과라든지 이런 데들이 예, 있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기후 변화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뭐 탄소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예, 뭐 2030년, 2050년 혹은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로 예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저희가 SSP 8.5라고 부르는데요. 그 조금 약간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네네. 그렇게 시뮬레이션 했을 때 한 2100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과가 나오는 곳은 아마 태백, 대관령,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춥다고 알려진 지역, 예, 그래서만 사과가 간신히 나올 정도이다. 이게 무슨 고랭지 사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보통 동남아 같은데 여행 갔을 때 맛있게 먹었던 애플망고가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미 생산이 시작됐는데 그 생산되는 것이 남해안 혹은 뭐 남부지방으로 점점 넓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요번 그러니까 제가 금사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금사과는 결국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고르게 농사가 안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기존의 주산지로 알려진 곳들이 망했습니다. 농사가. 예, 그리고 오히려 전년도보다 훨씬 작황이 좋은 곳도 있어요. 거기가 바로 강원도예요. 네, 그래서 강원도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강원도는 그래서 사과 재배지를 더 늘리기로 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는 강원도 그러면 눈을 생각했지 사과를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 벼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 동남아시아 인디카 쌀에 적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인디카 쌀. 예, 풀풀 날리는 쌀. 윤 총괄께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 네. 기후 인플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뭐 사과 하나에 10,000원이 넘는 뭐 진짜 말 그대로 금사과가 등장하기도 했고 아까 이제 이 교수님께서 폭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폭염의 여파로 또 최근에 금배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뭐 한 포기에 20,000원이 넘는 어떤 이제 배추 값이 그렇게 이제 폭등을 하기도 했고 예. 또 지난 여름에 또 한창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얘기됐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가격이 1년 사이에 2배가 뛰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전 세계 올리브유의 45%를 스페인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가뭄이 심했어요. 그래서 거의 농사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그 스페인에서도 카탈루냐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뭐 가정에서 세차를 한다거나 정원에 물을 준다거나 하면 이제 벌금을 매깁니다. 벌금을 매기고 또 이제 수압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예요. 수돗물을 공급할 때. 그래서 물을 일부러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막 그런 조치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가뭄이 심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여파로 올리브유 가격이 굉장히 뛰었고 마찬가지로 뭐 이제 뭐 코코아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데서도 다 이런 어떤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다른 가공식품이라든가 또 외식 물가가 줄줄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치킨 가격 오른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 이제 코코아나 이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초코 과자도 가격이 또 오르죠. 그래서 또 며칠 전에 또 기사를 보니까 그 예전에 왜 그 장국영 배우가 나와서 광고했던 초콜릿 그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서 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당분간 공급을 중단한다, 생산 중단한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미 뭐 기후가 장바구니 물가를 올리는 거는 이미 뭐 보편화됐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차원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든 좀 조절하거나 버틸 수가 있는데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은
작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인류의 멸망멸종일까요? 이런 위협에 처하는 상황도 영화 속에는 그려집니다. 그 정도 상황은 너무 지나친 영화 속의 상상입니까? 실제 이 교수님 보시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까? 물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니까 네. 뭐라고 확답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연이 적응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구는 계속 기후변화를 겪어왔거든요. 뭐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자연이 지금까지 적응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인류가 만들어내는 인류에 의한 이 기후변화는 최소한 과거 100만 년 안을 뒤져봤을 때 이렇게 빨리 온도가 올라간 적은 없었거든요. 예, 뭐 그 전에까지 비교했을 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좀 비교적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역사가 그래도 100만 년이기 때문에 100만 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은 그 전에도 이렇게 빠른 기후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처 생물들이 그런 자연이 적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있을지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환경이 이렇게 됐는지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 플라스틱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 플라스틱을 좀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얼마나 플라스틱이 침투되어 있는지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몸 안에 70%는 물이고 우리 몸 밖에 70%는 플라스틱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곳곳에 플라스틱이 침투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도 다 합성 섬유로 대부분 만들어져 있고 신발도 마찬가지고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용품들도 다 플라스틱으로 쓰고 있고 제가 쓰고 있는 안경 알도 사실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고요. 우리가 씻고 있는 껌도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든 지금. 생각지도 못한 곳곳에 플라스틱이 다 쓰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소장님 어떻게 인류의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을 쓰고는 있지만 어떻게든 처리가 됐겠지, 재처리가 되겠지, 환경에 크게 오염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되겠지. 사실 매일매일 쓰면서도 그렇게 심각한 줄 모르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정말 위험한데 우리가 정말 모른 척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위험성, 유해성과 관련해서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결과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기후 위기가 더불어서 그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점점 더 좀 더 연구가 진행되면은 그 위험성이 더 명확하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결국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좀 사전 예방적인 조치가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가다가는 사실은 탄소 배출처럼 더 이상 막 손쓰기 어려운 정도까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 문제가 그렇게 더 심각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홍 선생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윤주로 총괄한테로 가겠습니다. 각국마다 다 플라스틱에 대한 이 태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잘 처리하는 곳도 있을 테고 어떤 데는 좀 덜 쓰는 곳도 있을 테고. 근데 여하튼 간에 계속 생산은 되니까 쌓이고 쌓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향후에 이 플라스틱이 쌓인 지구의 운명, 홍 선생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현재 한 4억 6천만 톤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추세대로 가게 되면 그 OECD 평가에 따르면 2060년이 되면은 12억 톤이 넘어갈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3배 이상 증가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1년에 한 3억 5천만 톤 정도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2060년이 되면은 이제 10억 톤이 넘어갈 거다. 문제는 쓰레기 발생량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데 전 세계 평균 재활용률은 9%밖에 안 돼요. 재활용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가도 30% 정도밖에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는 대체로 잘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고
또 쓰레기 관리 체계가 미흡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투기되고 있고 투기된 쓰레기들이 결국은 강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국제 환경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잘할 수 있을까? 앞으로의 상황은 사실 비관적인 것이죠. 플라스틱이라는 물질 자체가 사실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분해가 잘 안 되고요. 예, 재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재활용률이 높아지는데 높아져봤자 2060년 정도가 되면 20%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러면 재활용률이 높아지더라도 쓰레기 발생량의 절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소각이나 매립되거나 투기되는 절대량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은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위험성은 우리 미래 세대가 계속 떠안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윤진호 총괄 보시기엔 주변에 이 플라스틱이 가져오는 공포 또는 위협 어디에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뿐만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그 플라스틱 문제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면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새 죽은 새를 분해했더니 그 안에서 막 쓰레기가 잔뜩 나와 있다라든가 뭐 예 그리고 그 뭐 바다거북 예, 콧구멍에 이제 그 빨대가 꽂혀서 나오는 뭐 이제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뭐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려다가 뭐 그게 적발이 돼서 뭐 국제 망신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 덕분에 어쨌든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예.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공감대는 형성을 했는데 그래서 뭐가 바뀌었지라고 하면 사실 아직 그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이제 뭔가 줄이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거를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네. 누군가 정책을 끌고 나가려면 누군가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하려다 보니까 네 그리고 왔다 갔다 한 면도 있고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후나 환경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교수님 인류 최대의 발명품을 누군가는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 인류를 위협해 오기 시작합니다. 바다로 침투가 됐든 아니면은 육지에 있든 간에 이 플라스틱이 이 기후나 또 환경에 주는 영향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예, 사실 우리가 지금 뭐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기후 변화는 기후 변화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고 뭐 또 환경은 환경이고 이렇게 막 서로 막 많은 개념들이 좀 혼재해 있기는 한데요. 이런 플라스틱이 실제로 기후 변화에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가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 가장 꼽아봐야 될 거는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2019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이산화탄소 중에 약 5.4%, 그러니까 5%가 조금 넘는 정도가 순수히 플라스틱을 만들고 이동하는 데에 소비가 됩니다. 이게 뭐 5.4%면 그러면 뭐 나머지 94%가 있으니까 괜찮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해상, 그 2019년 당시에 해상과 그다음에 항공 운송 저희가 네. 뭐 흔히 비행기에서 나오는 뭐 그런 가스들, 기체들 그런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한 15배 정도 더 많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그리고 운반하는데 너무 많은 온실가스가 들어간다가 첫 번째고요. 그럼 예. 이 플라스틱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면 지금까지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좀 연구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플라스틱이 전 바다에 골고루 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왜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유명한 영상들을 통해서 보지만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좀 섬처럼 모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 몇 군데 해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극지역 가까운 바다에 좀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을 만드냐면은 근처에 있는 얼음을 덮어버립니다. 예. 그 북극 지역에 있는 혹은 네. 남극 지역에 있는 이제 그런 해빙이라고 부르는 얼음을 덮어버리는데 원래 이 극지역에 있는 얼음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들어오는 햇빛을 반사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구가 적당히 차가워지게 만드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덮어버리게 되면 햇빛이 반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게 되는 거죠. 하하. 예, 그러면서 이게 플라스틱과 기후변화 혹은 플라스틱이 막연히 환경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최근 연구에 의하면 플라스틱이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예. 미치고 영향을 받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추가하면은 네.
결국은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의 99%는 석유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석유 사용량의 6%가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될 텐데 앞으로 2060년이 되면 전 세계 석유 사용량의 20%가 플라스틱 사용하는 데 들어갈 것이다. 지금 에너지로 사용하는 화석 연료를 퇴출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흐름들이 있는데요. 에너지로 가는 석유의 생명줄이 플라스틱이 될 거다. 그러면 플라스틱의 생명을 연장하는 도구가 플라스틱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 기존의 정유나 이런 거 석유 원유를 팔던 곳들이 계속 네. 석유화학 산업에 뛰어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다른 쪽 수송 부문이나 그러니까 자동차 연료나 그 발전 시설, 그러니까 그 전기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는 점점 이제 수요가 줄고 이제 남은 시장이 플라스틱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원유를 팔던 나라들이 점점 이쪽 사업에 뛰어들어서 네, 계속 시장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네. 자, 역설적입니다. 뭔가 좀 편의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불평가 또는 위협으로 또 돌아서게 되는 것이고 윤 총괄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아까 이제 뭐 동물의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사람에게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뇌와 기억력, 질병에 노출된다. 이제 이렇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기후 환경이 단순한 외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인권의 문제로도 연결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기후 변화가 어떤 식으로든 혹은 환경 뭐 파괴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우리 인간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피해가 유독 누구를 먼저 겨냥하냐를 봤을 때 이제 기존의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쪽부터 먼저 공격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기후 피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더워서 일어나는 온열 질환 이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봤더니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5월 한 20일부터 9월 말까지 매일같이 그 온열 질환을 이제 지역별로 통계를 이제 집계를 해서 매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나온 자료를 보니까 그 지역별로 뭐 인구 10만 명당 온열 질환자 수가 어디서 많이 발생했는지 그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걸 보면 이제 물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색깔이 짙을수록 환자가 많았다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를 쭉 보면 이제 막 다 이렇게 붉게 막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중간에 약간 구멍 뚫린 것처럼 하얗게 표시된 곳들이 군데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쪽 지역은 환자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가 어디냐를 보면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 광역시, 특별시, 그러니까 서울시 이런 곳인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왜 도시열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농촌보다 사실 도시가 훨씬 덥다. 왜냐하면 여긴 다 아스팔트로 피복이 돼 있고 녹지가 없으니까 도시는 되게 덥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정작 온열 질환 피해는 다 이런 어떤 지역 그 뭐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무래도 그만큼 이 도시에 비해서 그런 곳이 뭐 절대적으로 온도는 낮을지 몰라도 어떤 온열, 어떤 폭염 상황에서 대처할 만한 어떤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고 뭐 이렇다라는 건데 이런 게 어떠한 기준으로 나눠 봐도 이런 어떤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 그런 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장소로 따져보면 실외 작업장 그리고 직업으로 보면 단순 노무자의 피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 발자국은 누가 많이 배출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 개개인이 배출하는 탄소는 소비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고소득층일수록 사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정작 피해는 가장 그렇지 않은 취약계층 혹은 저소득층들이 먼저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기후 피해의 부조리한 측면을 또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 특집으로 기후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11월과 12월 초 부산에서 아까 이제 홍수일 소장도 말씀하셨던 유엔 주도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진행됐습니다. 뭐 때문에 모인 겁니까? 예, 자세한 거는 아마 홍 소장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지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도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라는 이름만 좀 들어봤었는데 원제목이 뭔가 하고 봤더니 굉장히 길더라고요.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이름이고 저희가 간단하게 줄여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이렇게 보통 불러왔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가 목표였었고 플라스틱을
오염 방지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겠죠. 뭐 생산을 줄일 수도 있고 소비를 줄일 수도 있고 폐기물 처리를 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 있었고 실제로 잘 정리되지 못했던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그런 이제 목표는 우리가 마치 파리 협약 이런 것처럼 예.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러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협약이 시도되었었습니다. 홍 소장님 잘해보려고 모였는데 잘 안 됐다. 왜 안 된 겁니까? 플라스틱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이고요. 가장 격렬하게 반응을 보인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산유국들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석유의 미래가 밝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는 종식을 시켜야 된다. 에너지로서의 화석 연료는 퇴출해야 된다. 이런 그 움직임들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석유를 팔아서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충당해야 되는 산유국들의 입장에서는 네.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어쨌든 석유를 팔아먹을 곳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에너지로 사용되는 석유의 양이 줄어들면 그 공백은 플라스틱으로 채우자.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은 에너지로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나프타를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에서 준비하는 거는 원유 자체를 바로 플라스틱의 원료로 투입하는 이런 그 공정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모 정유회사 그게 주인이 아람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예. 거기가 지금 울산에 9조 원을 투자해서 플라스틱 원료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은 산유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국가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국가의 모든 역량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홍 선생님이 팔아먹었다라는 표현은 팔고 세일즈를 했다 이렇게 좀 바꾸도록 영업을 했다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윤총관님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기후악당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에서도 악당까지는 안 갈 텐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후 악당이라는 타이틀은 붙은 지 꽤 됐습니다. 2016년에 그 글로벌 어떤 기후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예. 우리나라랑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랑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네 나라를 묶어서 그러니까 다 공통적으로 석탄 발전 비중이 되게 높고 그리고 경제 화석 연료 의존도가 되게 높은 그 네 나라를 이제 꼽아서 기후 악당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우리나라 하면 기후 악당이라는 게 이제 꼬리표처럼 붙고 다니는데요. 올해는 여기다가 이제 화석상 수상국이라는 또 불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매년 한 11월 뭐 요쯤 되면 그 거의 정상급 각국의 거의 정상 정도 되는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모여서 하는 국제 기후 회의가 있어요. 굉장히 큰 회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올해도 이제 11월 달에 이게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또 그 국제 행동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국제 환경 단체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우리나라한테 환경 그 화석상을 수여했어요. 이건 예.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 전 세계 정상급 그 대표단이 모여서 뭔가 지구를 이롭게 하자라는 취지로 모이긴 하나 그 이제 각국이 서로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잘 어떤 나라는 꼭 빌런이 등장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빌런 때문에 자꾸 회의가 어긋나니까 이 단체가 1999년부터 매일 그 한 나라씩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너는 너 때문에 회의가 잘 안 되고 있어라고 하는 이제 화석상을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는 올해 11월 18일 날 그 화석상을 받았는데 왜 받았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번 그 국제 기후 회의의 가장 큰 주제가 기후 금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장이 뭔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 굴러가려면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기후 대응을 할 때도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이 국제적으로 우리가 기후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금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고 어떻게 뭐 저개발국을 좀 지원을 할까 이런 게 이제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우리나라가 이쪽에서 굉장한 그 나쁜 쪽으로 업적을 쌓은 게 뭐냐면요. 이제
OECD가 최근에 석탄 이제 공공자금으로 석탄에 투자하는 걸 하지 말자라고 하는 협약을 맺으려고 논의를 한창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 결렬이 됐는데 두 나라가 격렬히 반대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반대한 나라가 어디냐? 하나는 튀르키예고요.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런 공공자금으로 화석연료나 이런 데 투자하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 중에 우리가 거의 2위인가? 이렇게 됩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꽤 고도성장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부터는 환경에 꽤 신경 쓴 부분도 적지 않게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 그 정책들을 많이 정비를 하고 도입을 하고는 있지만 국제적인 그 속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이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도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총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이제 9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뭐 그 헌법 소원이 제기됐을 때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하나가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정부가 우리나라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네. 얼마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2050년에 탄소 중립 그러니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가 빈칸입니다. 그 사이에는 계획이 없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헌법 불합치다라고 본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2009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언제 정점을 찍었냐. 그로부터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난 2018년에야 비로소 우리나라 온실가스가 정점을 찍었거든요. 그럼 이런 과거를 보건대 이렇게 2031년부터 49년까지 빈칸으로 두고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약속한 걸 잘 못 이룬 전적으로 비춰보건데 이것도 달성을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아니면 막 미래 세대한테 그 숙제를 미루거나 이거는 굉장히 헌법에 환경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위배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거를 2026년 2월 말까지 이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그 빈칸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기후 미래 포럼이라고 환경부를 주축으로 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31년부터 2049년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 감축 경로를 할 건지 그거를 논의하는 이제 그 이 기구가 꾸려져서 지난주 월요일 날 첫 회의가 이제 열렸습니다. 네. 이 교수님 이제 뭐 이 기후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과제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하고 이제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또 고도 성장을 해 오면서 기후 환경도 나름 생각은 하고 또 개선의 의지는 다졌을 텐데 교수님 보시기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노력이 좀 적극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맨 처음에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라고 했던 게 이제 2009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예, 2018년에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점을 찍었고요.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까지는 저희가 지금 통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줄었는가,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가라고 보면 4년 동안 10%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년에 평균 3%가 채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줄이는 것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좀 이렇게 말 그대로 좀 포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처음 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것만 이게 아마 제일 쉬운 작업이었을 텐데도 4년에 고작 10% 줄었으니까 2030년까지 2030년에 40%를 줄이겠다고 하는 게 그 고점인 2018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그 고점 대비 40%를 줄이겠다고 한 건데 4년에 10% 성공했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뭐 많은 좀 논쟁거리가 있기는 한데요. 최근에 어떤 이렇게 그런 수정된 것들을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탄소를 줄이려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은 양을 줄이는 쪽은 오히려 좀 이렇게 기준이 완화됐고요. 이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배출하겠다라고 하는 비중이 훨씬 더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여러 군데 너무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이 환경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어젠다로 밀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뭐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5년이니까 뭐 5년 안에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갑자기 5년 안에 뭐 우리가 못 살 정도로 대한민국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먼 미래의 일이니까 우리 때는 괜찮을 거야라고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좀 지나치게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후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부분은 우리가 2부에서 다룰 텐데 이제 일부 마지막에 이제 지금 이현우 교수께서 문을 열어주셨고 이걸 그대로 이어서 2부에서는 더 깊숙이 극복의 과제를 어떻게 우리가 수행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로고 듣고 와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연말 특집 2024년 대한민국을 돌아보다. 오늘은 기후 환경 분야를 주제로 올해를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 윤지로 에너지기후정책 싱크탱크 넥스트미디어 총괄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 선생님 계속 이어서 말씀 주시죠. 극복 방향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좀 이어서 좀 더 첨가하면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환경에 신경 쓸 수 있다. 이 고정관념이 여전히 너무나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결국은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규제가 강화되면서 환경 문제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이제는 경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환경 문제가 이제 곧 산업 문제, 경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인식에서 좀 적극적인 대응들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EU만 하더라도 내년부터 2025년부터는 모든 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가 25% 이상 들어가야 돼요. 아하. 재생원료가 들어가 있지 않는 페트병에 음료를 담아서 판매하면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EU 시장에 수출을 하려면 이제 재생원료가 반드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그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규제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재생원료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환경을 살리자 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나라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이제 기후가 또 환경이 산업이 되고 경제가 되는 이현우 교수님. 예,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가 지금까지 예를 들면 과자 하나를 산다고 한다면 뭐 과자를 고르는 기준은 맛있는 과자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가성비가 좋은 뭐 그런 과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고를 때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그게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과자를 만들 때 환경 보호를 잘 했는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썼는가 재생 가능한 원료를 썼는가가 이제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품질과 가격만으로 승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이 환경을 잘 보호해가면서 이것을 만들었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특히 이걸 강한 이제 어젠다를 쥐고 있는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환경 문제가 이제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뭘 줄인다고 혹은 뭐 유럽에서 뭘 줄인다고만 해결되는 것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이 규제가 덜하다 혹은 우리나라가 규제가 덜하다라고 하면은 공장을 그쪽으로 옮겨버리면 이제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EU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이 탄소 국경 조정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설령 우리나라 이렇게 EU 안에서는 그런 규칙이 잘 지켜질 텐데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런 규칙을 잘 안 지켜서 즉 전통적인 화석 연료를 써서 만든 에너지를 가지고 만든 물건이면 어쩌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우리가 수입해오는 물건에 그런 화석 연료를 쓴 에너지가 있으면 물건의 값을 더 매기겠다. 예, 뭐 관세를 더 부과하든지 예, 물건 값을 더 비싸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 뭐 품질, 가격 혹은 뭐 흔히들 말하는 먹고사니즘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더 앞순위에 올라와서 환경이 먼저고 그 다음에 먹고사니즘의 문제로 그게 바뀌게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총괄께 그래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제는 자원순환 생태계 다시 써는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뭐 플라스틱도 재생 원료를 사용했는데 아까 이제 홍소율 소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친환경 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두 분 말씀에 이미 많은 답변이 녹아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가 뭐 환경 정책하면 유럽 뭐 이런 데에서 저기 잘하는구나 그거 이제 우리나라도 도입해볼까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잘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래 넌 잘하는구나 박수 쳐줬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기준 그들의 높은 기준을 우리가 거기에 맞춰주지 않으면 못 맞추겠어? 그러면 돈 내라. 탄소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너희에게 청구하겠다. 이런 제도가 자꾸자꾸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래서 요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도 사실 환경이라는 테마로 이제 모였지만 이 환경 이야기를 자꾸 환경 안에서 가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한 2020년 그때까지 한 4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아예 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고 어떤 기후 의제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큰일 났어요라고 알람을 열심히 울리는 걸로 충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거기서 깨어난 상태고 이제는 이제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뭐 에너지 전환하고 산업 공정 전환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급선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업인들 그리고 뭐 산업부 공무원들 그리고 금융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뭔가를 만들고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환경 의제를 이야기할 때는 뭐 지구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정책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언어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후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GDP가 얼마가 손해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잘못 투자를 하면 좌초 자산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너네 투자에 이거 회수를 못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를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홍 소장님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홍 소장께서 수십 년 동안 자원순환 이야기할 때 잘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원순환 사회 경제 그러니까 연결이 돼요. 네. 요 생태계를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즘 이제 자원순환이라는 용어보다는 순환경제라는 단어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물질 소비가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우리의 인간의 물질 소비가 지속 가능하려면 재생 원료 중심으로 원료가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 자원을 채굴하는 것이 중단돼야 된다. 재활용만으로 우리의 물질 소비가 가능한 사회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구현을 하려면 일단 우리의 물질 소비량 자체를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두 번째로는 재활용 중심으로 원료가 공급될 수 있는 순환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사회 경제 시스템의 대개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크게 두 가지네. 이제 산업 생산에서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처리를 하고 또 재활용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도 하루에도 뭐 수없이 나오는 그런 페트병들을 보면서 저게 다 어디로 가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 문제가 이제 수출, 글로벌 공급망 또 산업 경제에 연관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뭐 지금 이미 앞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요. 재활용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은 너네 물건을 우리가 안 사줄 거야. 혹은 지금 너희가 파는 그 물건 값이 아마 굉장히 값싼 전통적인 방식으로 했던 화석 연료를 써서 그렇게 된 거니 우리 물건하고 값이 같아져야 되지 않겠냐. 그 물건의 값을 더 올려서 팔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충격이 다가오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환경이 환경 문제로 돼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착한 소리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되었다가 이제 이게 돈과 연관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순간 이제 경제 쪽에서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고 뭐 지난번 예전 선거 때 이제 좀 핫한 용어가 되었지만 아리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었죠. 예. 그 사실은 이제 뭐 어떤 뭐 공신력 있는 어떤 곳에서 만든 단어는 아니었었고 원래 이제 국제 그 기후 관련 이제 NGO에서 만든 단어였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널리 채택이 돼버렸었죠. 예, 재사용 에너지 를 써야 된다. 뭐 예. 거기까지만 해도 사실 그때 아리백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했었는데 그 미국의 그 사과 회사에서 그 앞으로 우리는 전부 다 에너지를 아리백으로 충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재사용 에너지 예를 들면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당할 것이고 우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부품을 공급하는 모든 회사도 다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에 누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메모리를 만드는 큰 대기업들이죠. 뭐 삼성 혹은 뭐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회사들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십니다. 무려 27개 회사가 거기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그러면은 안 됩니다. 애플의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런 삼성이라 LG라든지 이런 곳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전기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간에 뭐 한국전력이든지 어디든지 해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가지고 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7월에 EU에서 에코 디자인 규정이라고 하는 법률이 시행이 돼요. 여기에 담겨 있는 것 중에서 디지털 제품 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의 환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에 QR 표시를 하고요. 이 QR로 들어가게 되면은 재생원료를 얼만큼 썼는지, 탄소를 얼마만큼 배출했는지, 유해 물질을 어떤 것들을 쓰고 있는지 환경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기도록 이력 관리가 가능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얻고서 비교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게 되면 점점 더 이제 소비자의 선택에서도 외면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 유럽 시장은 당장에 굉장히 환경 추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아까 이제 윤재로 총괄이 이 자연 현장에서의 금사과를 이야기했고 또 이현우 교수께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사과, 애플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환경을 위해서 지금 반도체,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이 핵심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생 에너지, 재생 원료, 친환경 사업을 할 수 있는 일단 인프라가 갖춰주는 것도 중요한데 윤재로 총괄부터 세 분께 그러면 이런 인프라를 우리가 지금 할 수는 있는지 하고는 있는지 예정대로 가능한지 먼저 윤 총괄 보시기에는 어떤지요? 사실 이제 그냥 결론만 딱 얘기하자고 하면 사실 잘 못하고 있죠. 사실은 이게 아까 이제 아리백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예를 들면 뭐 무슨 반도체 회사가 자기네 사옥 위에 공장 위에다가 뭐 태양광 몇 개 깔아서 될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여러 기업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많이 이미 깔려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 그 재생에너지를 직접 살 수 있도록 뭐 일종의 전기 직거래가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얼마까지만 해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안 됐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한전을 거쳐서 전력을 구매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규제가 바뀌어서 이제는 뭐 제가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어디 공장장이면 제가 어느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발전소에서 직접 전기를 사는 게 이제 가능해져서 이제 가능하군요. 네, 이제는 그 부분은 해소가 됐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너무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체코 다음으로 끝에서 2위예요. 우리나라만 거의 유일하게 한 자릿수 지금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어서 그거 사실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철강 같은 경우도 뭐 철강 이제 수소 환원 제철로 하면 된다. 예전처럼 용광로에다가 막 석탄 넣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수소 넣고 하면 된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수소도 예전처럼 무슨 석유화학에서 부산물처럼 나오는 것 갖다 쓰면 안 되고 깨끗한 뭐 재생에너지로 물 전기분해해서 하는 그런 그린 수소를 갖다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부족해서 그거 전기로 쓰기도 없는 그 부족한 마당에 그걸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기란 일단 비용적으로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린 수소를 쓰려면 어쩔 수 없이 다 해외에서 가져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도 어떤 기업이 그냥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놔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것보다 이제 그것 포함해서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꼭 해줘야 되는 게 그런 이제 그린 제품들은 어쨌든 초기에는 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투자비를 회수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품을 사줄 시장. 그 시장을 누가 할 수 있냐? 공공이 해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철강이라든가 시멘트 이런 게 있는데 그쪽에서 공공 부문이 굉장히 큰 손이에요. 시멘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27%를 공공 부문에서 사들입니다. 뭐 인프라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철강도 건설 부문에서 27% 그리고 선박은 18%가 공공에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공공이라는 것이 큰 손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먼저 뭐 녹색 조달이나 이런 제도를 좀 개편을 해서 그런 이제 그린 좀 이렇게 저탄소 기법을 써서 초기에 약간 비싼 제품을 먼저 공공이 사주고 그럼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단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부 주도가 좀 더 노골적일 필요가 있다. 네네. 이현우 교수께서는 이런 사업 전반에 대한 친환경 또는 재생에너지 또 산업 영역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인프라 확충이 되어야 하는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도 지금 비슷하게 저는 이제 날씨와 원래 대기과학 같은 것도 이제 주전공이긴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관심이 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에너지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재생에너지라고 한다면 제일 사람들이 친숙하게 알고 있는 것이 이제 태양광 발전이 됩니다. 근데 이 태양광 발전이 한동안 이제 막 이제 확장되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좀 주춤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렇게 주춤하게 되면 이유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혹은 뭐 예를 들면 생산됐을 때 그게 안정적으로 저장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낮 시간대에는 만들어지고 밤 시간대는 안 만들어지다 보니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뭐 다 일리 있는 말이고 생각해 볼 만한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줄이는 것이 답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그만두고 아주 손쉽게 해결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원자력 에너지 비교적 손쉽습니다. 그냥 가동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너무 손쉬운 방향으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태양광 발전을 막 확장을 했을 때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게 뭐 문제 없이 잘 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뭐 예를 들면 뭐 보조금이 잘못 지급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멈추고 혹은 줄이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는 옳지 못하다. 어쨌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쪽은 그쪽이고,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멈추는 쪽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홍 소장님은 수십 년 동안 정부와도 협업을 해보기도 하셨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도 해보셨는데 뭐 정부나 시민사회나 기업으로 나눠봤을 때 어떤 쪽에 좀 적극적인 노력과 시도가 좀 부족하고 아쉽다고 봐야 될까요? 역시 저는 정부의 역할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를 통해서 명확한 목표를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하고 산업을 전환하게 하고 시민들이 실천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지지부진이라고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정부는 새로운 도전을 겁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은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주년이 되는 해예요. 예.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대담한 도전이었어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네네. 그때는 사실은 쓰레기를 돈 내게 버리게 한다, 분리 배출을 하게 하고 지자체가 수거해서 선별을 한다. 새로운 인프라를 완전히 깔아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배출 행태들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이라서 네.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죠. 그런데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과감하게 도전을 했고 정책을 실행을 했고 성공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행정 중에서 가장 성공한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이 이제 쓰레기 종량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현재의 쓰레기 종량제가 미래 30년을 보장을 해줄 수 있냐 저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페트병 보증금 제도 같은 일회용급 보증금 제도와 같은 그런 또 다른 새로운 도전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독일은 2003년에 페트병 보증금 제도를 하면서 여기에 0.25유로를 보증금을 부과해 우리돈 한 4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독일의 페트병 재활용률은 98%예요. 우리의 재활용률은 80%거든요. 그리고 독일은 페트병 안에 재생원료가 40% 50% 들어가요. 완전히 양적 질적으로 엄청나게 도약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분리배출 방식으로는 이런 목표들을 달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알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 이런 새로운 도전들을 너무 겁내고 있다. 아니 윤지로 총괄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외국에서도 감탄할 수 있는 K 재활용이 될 수 있는데 그 컵 일회용 보증금 한다고 하더니 계속 미뤄졌거든요. 왜 안 하는 겁니까? 왜 안 하는지는 홍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근데 네.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저는 그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정부가 하려고 했던 그 보증금제가 약간 설계부터 약간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조금 그 부분에서 약간 홍소중님이랑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어쨌든 가장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정부가 보인 가장 큰 실책은 뭐냐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어떤 길을 가든 기업이 제일 싫어하는 건 어떤 규제도 아니고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를 가장 싫어합니다. 기업은 항상 미래를 확실히 알아야 거기다 자기가 투자를 하고 그쪽으로 내가 이제 사업 방향을 정할 텐데 정부의 정책이 A로 간다고 했다가 B로 가면 이 투자를 회수할 수가 없고 너무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게 기업인데 그 리스크를 키웠다라는 게 가장 정부의 큰 실책이라고 저는 그 봅니다. 부분에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은 이해관계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자초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카페들이 힘을 모아서 정부의 정책 추진을 막았다. 예. 그럼 우리도 힘을 모으면은 우리 이익에 반하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규제는 막을 수 있다. 이 신호를 줘버린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이현우 교수님. KBS 열린 토론 특집으로 대한민국을 돌아보면서 기후, 환경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상 신호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후 환경 제대로 인식돼야 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요. 자, 기후 환경의 관점에서 세 분의 전문가분께서 정부나 우리 또 청취자분, 국민께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윤 총괄부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환경 문제가 이제는 경제 문제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덩치가 큰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EU나 이런 데가 다 이제 이미 긴밀히 엮여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80%를 잡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3분기에 테슬라를 BYD가 넘어섰다. 이제 1위 전기차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2023년에 중국 GDP가 5.2%가 올랐는데요. 그중에
전기요금이 만약에 이런 그린 에너지를 빼면 사실 3%밖에 안 올랐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경기 부양한다고 토목산업 일으키고 막 이러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곳은 이미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하려면 빨리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미 그 경제와 환경이 엮이는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떤 규제 이슈로만 볼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이제 곧 미래 먹거리며 나라 국가 경쟁력에 달린 일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과 달린 일이다. 이현우 교수께서는요? 예. 저는 조금 이게 지금까지 계속 기후, 환경, 경제 쪽을 말씀해 주셨다면은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주 중에 하나는 이제 기후로 인한 재해 재난입니다. 저희가 뭐 극한 기후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2022년이죠. 그 서울의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언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치수 설계를 했었는데 이게 뭐 3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이런 값들을 가지고 설계를 했었는데 그 값보다 더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는데요. 사실 그런 통계적인 기법들은 예를 들면 100년에 한 번이라고 말한다면 그 100년 동안 저희가 좀 이렇게 비교적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스테디한 상태가 유지가 됐을 때의 그 통계 기법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1900년부터 지금 저희 2020년, 2024년까지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통계라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더웠는데 내년 되면 그러면 아마 올해보다 더울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이런 식의 통계 기법은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수준의 어떤 재난 대비가 필요한데 물론 문제가 되는 건 돈입니다. 더 강한 홍수를 막으려면 더 비싼 치수벽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모두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가능한 한 값싸게 만들고 싶을 텐데 그래서 한 줄 요약하면 돈이 들더라도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재난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홍철 소장님께서 정부나 또 국민들께 환경, 기후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일단 저는 정부는 속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졸속 행정이라고 하잖아요. 졸속이란 말은 원래 되게 좋은 의미거든요.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좀 더 정교하지 않더라도 속도를 내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길이다. 그러니까 정교하게 다듬는다고 시간 다 보내다가는 오히려 전쟁에 패할 수도 있다. 저는 환경과 관련해서 너무 생각만 하면서 다듬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거칠더라도 좀 빨리 속도를 내면서 세계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우리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환경 문제를 너무 추상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말고 우리 삶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텀블러를 들고 다녀라.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은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도구다. 나와 연결되는 문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그러면서 기업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우리 소비자들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 약속은 내일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기후와 환경은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